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연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도 잘 견뎌냈던 시장. 그러나 설 연휴를 넘기면서 우한 폐렴,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소개됩니다만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든 것이 좀 불확실성이 짙은 사안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미 연준의 FOMC와 더불어서 지금 증시 주변 상황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번 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펠리스 투자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네. IBK 연금보험의 박정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좀 이렇게 세 분 반가운 얼굴들이라서 좀 웃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웃을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뉴스 채널을 트시면은 계속해서 이 사안으로 그거 한 데다가 시장도 형용한대요. 김 대표님, 네. 지금 보자. 거기 우리 목요일까지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네. 설 연휴 이후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 딱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좀 움츠러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또 어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지금 실물 경제로 넘어오면서 그에 따른 부담감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글로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좀 더 지연시킬 수 있겠다라는 네. 부담감이 보여지면서 아무래도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여파들을 포스트 국면까지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처음에는 그냥 공포, 포비아라고 하는 네. 심리적인 위축을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실물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을 좀 많이 좀 안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무엇보다 좀 빠른 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 이쪽이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하나의 좀 위축된 단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이제 기관 같은 경우 매도세가 벌써 작년에는 10월 달에 저점일 때 잘 매수했죠. 네, 지금은 네. 오히려 올해 들어부터는 계속 매도를 하는데 물론 우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좀 안고 있는 문제가 좀 있죠. 특히 기관이? 예, 라임 사태, 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도 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뚜렷하게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소장님, 시장이란 게 누군가 팔면은 누군가는 사줘야 이게 시장인데 네.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금 현 상황에서 우한 폐렴 사태 이후로 지금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시장에서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는 건데 조금 서두르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 이제 시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증시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도 있고요. 그리고 첫 투매는 동참하라라는 오히려 매도를 조금 지금 정당화하는 그러한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서둘러 매수하는 감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왜 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연초만 하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 수급이 좀 좋았었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던 형국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그렇죠.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거죠. 6만 원까지 끌어올렸었던 상황인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올 세계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좀 올라갈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 3%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우리나라도 2019년 2%대 경제 성장률에서 2.2%대, 정부에서는 무려 2.5%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의 근저에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들 네.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불러일으켰다라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주식을 살 만한 요인은 안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과거 사스 때만 보더라도 중국 경제를 무려 2%포인트를 끌어내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나라도 지금 슬슬 이제 그 각 기관들이 예측치가 나오는 게 0.5%포인트 무려 이 정도 끌어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망치로 움직이는 1월 달의 효과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기관이 왜 파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지 단지 우리가 조금 싸졌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느낌 정도로만 주식을 매수할 만한 요소는 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정현 박사님 지금 네. 우리 이제 세 분 중에 어쨌거나 소속 기관에 큰 돈을 갖다가 지금 운영하시고 계셔요. 네. 그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대체적으로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 분위기가 네. 주식시장의 전망은 대부분 이제 상고하저 전망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대체로 뭐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매크로 모멘텀이 뭐 단기 소순환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좀 반등하는 국면. 조금 턴업하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니까 이제 그 양날개만 가지고도 네. 특히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당히 좀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제법 모멘텀을 얻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들이 강했고 실제 연초만 하더라도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갈등이 삐끗했지만 무사히 좀 넘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상반기, 뭐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1분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을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이 시장 참가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상치 못했던 이제 뭐 우한 폐렴 전혀 예측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지금 불거지다 보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포지션을 일단은 그 연초 수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기존의 연초에 잡았던 포지션들을 이제 완전히 다 꺾고 방어적인 포지션 돌아갈 거냐 아니면 어쨌든 매크로 모멘텀은 살아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빠질 때마다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 기회로 포지션을 늘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결국 이제 그 두 가지 네네. 고민 속에서 계속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저울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작년 연말 연초 대비로는 그게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버틸만 한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뉴스는 굉장히 급박합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또 매일 그 공시를 기해 가지고 또 하루 동안에 얼마나 확진자가 늘었으며 사망자 수는 얼마에 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수치를 발표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꺾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 춘절도 지금 어느 정도 춘절 연휴도 연장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는 2003년 사스 때를 갖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들이 다 기억은 하고 들어는 봤습니다만 지금 2020년에 2003년 얘기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 좀 가물가물한 감도 있어요. 김 대표께서 보시기에 사스와 지금 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국면별로는 좀 차이가 약간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2003년도 당시에 사스 사태 같은 경우는 사스뿐만 아니라 네. 그때 이어졌던 분위기가 IT 버블의 후폭풍도 같이 연결됐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무렵 때 또 이라크 사태도 있었죠. 이라크 전쟁 관련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같이 맞물리면서 들어왔던 변화가 또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보게 되면 또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그때 나왔던 중요한 메르스는 언제였죠? 2015년도였습니다. 15년. 네. 그때는 또 어떤 그리스 금융위기가 또 발발하면서 그때 위안화 평가 절하가 큰 폭으로 한번 됐었죠. 그래서 나오는 또 맞아요. 시장 분위기도 2015년 여름에 위안화 평가절하 했던 기억나네요. 네, 저도 그냥 찾아봐서 아는 겁니다. 그때 월봉이 어떻게 나왔었을까 보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단서들도 같이 나오는데, 네. 근데 그런 쪽이 다 같이 결부가 돼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악재 모멘텀이 발휘가 있었다. 됐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게, 그래도 그나마 이제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가려고 하는 무렵 쪽에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앞서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시점이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였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
거의 뭐 10년 넘게 강세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예. PER 계산해봐도 12개월 선행이 뭐 18배, 19배 나오죠. 19배를 19까지 올라왔다는. 네.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뭐 5년 평균이 16배라고 하게 되면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한 시기였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를 또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관점들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 매도냐 아니면 저가 매수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저가 매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사태가 심리적인 공포와 함께 빠른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압박들은 큰 상황들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하루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조금 뭐 덥석 물기에는 물기에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나가는 옆 사람이 기침만 해도 이제 화들짝 놀랄 정도로 지금 몸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들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확장세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방향성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절은 필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고 차 소장님은 조금 지금 김민수 대표 얘기에 좀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죠? 좀 반대적인 난 좀 눈치 빠르죠.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 김민수 대표는 PER의 변화가 지금 현재 올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EPS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측입니다. EPS도 예, 어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봤을 때 네. 국내만 보더라도 경기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김민수 대표님의 전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경기가 턴하는 부분 그리고 4차 산업시대의 신경제가 도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본다라면 투자자분들의 어떤 기간 텀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것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중기 이하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앞으로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은 외부 접촉을 지금 네. 각종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해서 중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까지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EPS의 감소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난 김에 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삼성전자 7만 원 간다 한 게 한 3개월 됐나? 삼성전자 5만 원 안착? 안착 당연하고요. 7만 원, 안착했다? 7만 원 갑니다. 7만 원 간다. 네. 야, 내년에 우리 7만 원 국내 정권사 리포트 중에 최고가 6만 9천인데 거기서 1,000원 더 써놓은 분이 나왔네. 그래야- 7만 원 나왔다. 네, 그래야 조금 그 더- 7만 원을 가는데 얼마 만에 가나? 내년 하반기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때 제가 뜨악한 표정으로 아직 액면 분할할 때 그 레벨도 아직 한참 못 가고 그 당시에 한 4만 8천 원, 9천 원 할 네,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그래 5만 원도 못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7만 원 간다 하길래 그래갖고 약간 그때도 내가 덥석 물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네. 자 이게 6만 원을 가가지고 네. 액면 액면 분할 그때 50대 1로 했으니까 이제 옛날 주가로는 300만 원. 예. 하이닉스 10만 원 넘고 해서 이제 연초에 후끈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다시 5만 원대예요. 5만 7천 원. 네, 5만 7천 원대인데 7만 원 언제 가요? 이제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질문의 요지가 언제죠? 가기는 가요. 네. 7만 원은 가기는 가. 문제는 언젠가지.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손자들은 삼성전자 지금 주가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짜리 볼 걸요. 그럴 예, 네. 충분히 그럴 수 네.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언제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뭐 제가 신도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 모멘텀 자체가 지난 흐름들 쪽에서 완전히 꺾였느냐,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버려야 되느냐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시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싸움들은 아직까지 있겠지만 물론 개인적으로는 6만 원대 넘어가면서 반은 팔았습니다. 반 팔고 반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야, 상황인데 7만 원 간다 해놓고 자기는 6만 원대 올라가니까 반
반을 줄였다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보이죠. 빅픽처와 빅픽처와. 택틱과 전략의 스트레티지는 그렇죠. 차이가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다음 한 번만 더 밀리게 되면은 사야죠. 이런 관점 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 관련된 얘기만 하나 더 강조를 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2017년도, 2018년도 나왔던 그 실적에 대한 정점들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변화까지 같이 비교를 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열일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큰 효자였었죠. 열일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반도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만 사람들만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는 스마트폰 관련된 IM 부분들은 전혀 역할을 못했습니다. 통신 장비라든가 이 관련된 쪽은 전혀 역할을 못했는데 이 부분까지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양날개를 다는 꼴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 회복과 그 5G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통신 장비의 여러 가지 흐름들까지 같이 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보다 실적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토론에 각은 잡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보사님, 네. 지금 시장에 몸담으신 지가 얼마 되셨죠? 애널리스트 생활 포함해서 한 20년. 한 20년.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박정인 부장님의 감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네. 혹시 저 삼성전자 오늘 월봉 보셨습니까? 월간 차트. 월봉은 못 봤습니다. 아, 그래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차트쟁이는 거의 어지간하면 매일 들여다보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환율이나 지수나 주요 종목들은 오늘 월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고점을 갖다 올라는 갔는데 월봉 보시면은 윗꼬리가 엄청 달립니다. 캔들 자체도 크지만 조금 그런 어떤 윗꼬리는 좀 섬찟해요. 그거다가 지금 뭐 구리나 이런 것들 비철금속 떨어지는 모습들 차트 그러고 뭐 한 며칠 남들보다 늦게 장 열리면서 한꺼번에 반영하느라고 대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거 한데 지금 두 분의 약간 그 다른 온도 차가 나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감이 어떠냐고요. 네. 그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섭외를 받고 나올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될 만한 예,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저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말을 한 것들이 또 저한테 스스로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기 스스로 때문에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서 그랬었는데 뭐 막상 또 와 보니까 우리 김 대표님하고 차 소장님께서 이제 또 그 각각의 입장을 얘기하실 거니까 저는 이제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그 질문 주셨으니까 사실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 입장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뭔가 롱 바이어스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자기가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라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바로 드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우리 차 소장님께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네. 그 제가 요번 사태를 보면서 조금 느껴지는 거는 이제 아까 우리 사스 또 메르스 이때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시장의 반응이 좀 빠르다. 주가의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순식간에 지금 뭐 2250 갔던 게 2150 지금 오늘 2150이 깨졌거든요. 네, 네. 순식간에 100포인트 이상이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재료는 그렇긴 했지만 근데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뭐 명칭을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는 저도 분명 명확관화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미칠지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 그리고 이렇게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패닉이고 벌써 뭐 몇백 명이 뭐 죽어 나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뭔가 공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보 기술의 발달도 있었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미디어의 발달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중국에서 지금 특히 우한에서 벌어지는 그런 혼란의 상황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되게 멀리 있게 느껴졌을 거예요. 통제도 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확진자 2명 생겨서 6명이 됐긴 했지만 뭐 실제로 뭐 사망자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흔히 말하는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SNS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퍼날라지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은 옛날보다 훨씬 더 공포감이 이렇게 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뭐 어디가 적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개인들 내지는 투자자들이 한 발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어쩌면 과하게 시장이 그 이러한 SNS라든가 정보의 발달 이런 것들이 과한 시장 반응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떨어진 거는 뭐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과하게 이제는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들로 슬슬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일단은 조금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 아까 김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2003년 사스 때는 닷컴 버블 붕괴에 그 약간 끝물도 있었고 이라크전이라는 또 재료도 있었고 또 메르스 때는 위아라 평가절하라든지 중국에 약간 부담스러웠던 부분 그리고 유럽 재료. 자 지금은 그러면은 이거 말고는 다른 악재는 없나요? 이 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게 오로지 그 신코바 그것 때문인가요? 뭐 국내적으로 본다라면 김민수 대표도 언급했다시피 뭐 라임 사태라든지 뭐 이런 기관 투자들의 수급이 꼬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면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우한 폐렴 외에는 네. 현재는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찾아볼 만한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금 현재 오늘 FOMC 회의도 잘 끝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롱텀으로 보느냐 아니면 쇼텀으로 보느냐에 대한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이 뭐라고 부르든지 우한 폐렴이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잠재 보균자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현재 지금 오늘까지 대략적인 숫자가 우한 중국의 당국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사스보다도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현재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확진자가 10,000명 가까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10,000명 가까이 도래를 했고 사망자야 어차피 뭐 건강한 사람들은 좀 아니다 하더라도 노령층에 대해서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고 또 우한이란 지역의 특성도 있죠. 우한이란 지역의 특성이 사통팔달 교통 요지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저도 일정 부분 여기서 더 많이 빠지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거기에는 그 생각을 좀 같이 합니다. 더 빠지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빠지는 부분과 올라가는 부분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V자 반등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오늘 뭐 유튜브를 보니까 좀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V자 반등이 이렇게 쉽게 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심리적인 요소로 빠졌다라면 그 재료가 반응하면서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실물 경기로 전이가 되는 순간 결국 L자형으로도 기간 조정이 또 겪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다소 쇼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뭐 솔직히 유동성 장세로 왔던 것도 인정해야죠. 그동안. 그렇죠. 네. 그죠? 네. 오히려 그때 뭐 9월이었던가 그때 9월 중순에 덜컥 나왔던 레포 시장 한번 소동 나고 나서부터는 뭐 하루짜리에다가 기간물에다가 거기다가 막 QT 끝내고 양적 긴축 끝내고 오히려 이제 재정정권을 갖다 월 600억씩 사주고 20이 지금 돈 풀고 있고 뭐 200억 유로인가 월 그 규모로 하고 있죠. 모였다 하면 중앙은행들은 뭐 금리 내리기 바쁘고 절대 레벨도 아주 낮은 상황에서 또 낮추고 있고 당장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밤에 영란은행이 0.75%밖에 안 되는 금리를 또 더 내릴 수도 있는 와중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 확인했던 미 연준의 새해 첫 FOMC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은 요번 이 신코바에서는 네. 조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좀 지리적으로도 멀고 그렇죠. 뭐
확진자도 뭐 겨우 한 명이었나? 한 명인가 뭐 두 명인가 이 네, 정도밖에 네, 안 네. 되니까.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조금 많이 뭐랄까 좀 농익어진 것 같은 게 시장이 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줬죠. 일단은 이번 그 신코바 부분들이 향후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충분히 모니터링 해보겠다. 그리고 조금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조차도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화정책 담당자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뭔가 비빌 언덕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즉 뭔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뭔가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다시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줬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제 FOMC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실 그 연준은 다시 그 연준의 그 자산 규모 자체가 거의 4조 달러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얘기해줬던 거는 미국이 4월 달에 이제 법인세를 내는 부분이 있어서 4월까지는 레포 시장에 개입을 계속 유동성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단기 국채, 재정증권 매입해 주는 것도 2, 4분기까지는 계속 해 주겠다. 6월 말까지는 간다. 그렇죠. 이제 1월 말이니까 앞으로 적어도 RP를 통한 시장 공급은 3개월 지속될 거고 단기 재정증권 매입도 5개월 더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 네. 얘기는 여전히 계속해서 유동성은 풍부하게 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이런 어떤 확실한 시장에 좀 안도하는 그런 멘트를 줬다는 측면에서 FOMC는 분명히 조금 비빌 언덕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았나. 근데 FOMC 이후에 시장 반응은 그렇게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조금 밀리는 느낌을 좀 주긴 네, 했죠. 네, 예, 네. 그런 느낌을 주긴 했는데 일단 FOMC가 뭐 시장에 있어서 특히 이제 문구를 이제 조금 수정하게 미세하게 이제 수정한 게 소비가 이제 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조금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연준이 지금은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탠스가 과거에 물가 안정만 고집하는 것 같지는 않는 느낌들을 좀 주죠. 파월 의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느낌들을 줬는데 글쎄요, 뭐 이게 꼭 연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건지 뭐 우한 폐렴 때문에 종가 무렵에 밀린 건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 시장도 현재는 뭐 자꾸 조정 이렇게 거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미국 시장하고 저는 국내 시장하고는 조금 디커플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측면인데 미국 시장은 저는 갈 거라고 보는 측면이고 국내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는 측면인데 이렇게 미국은 조정 받고 가고 조정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 뭐 질문지를 준비할 때는 자 이번 이 우한 폐렴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 어떤 산업,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타격이 클까요? 우리 다 아세요, 시청자분들. 하루 종일 틀어놓는 뭐 채널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유통 안 좋지, 화장품 안 좋지, 무슨 뭐 면세점도 안 좋지, 호텔도 안 좋겠죠. 저 매일 그 뭐 가는 거 경제 채널 방송 옆에 보면 중국인들만 더글더글 하는 거 중국인들 전용 호텔인 것 같은데 아침에 없어. 아침에 없고 뭐 극장을 가도 한 300석인데 한 10명 앉아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뭐 얘기를 안 해도 가는 거고 이러다가 백신 나왔어요. 뭐 확진자 수나 이렇게 완치자가 줄고 사망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소식 나오면은 뭐 V자가 됐건 L자가 됐건 뭐 눌림목 이후에 더 튀든 간에 그렇게는 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불확실하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상황 따라서 그냥 헛소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지금 시장에 표현적으로 나와 있는 가장 큰 이 악재 말고 혹시나 시장이 더 주저앉을 만한 다른 악재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큰 걱정은 없어요. 그러면 실적 측면으로 가자고요. 네. 현대차 요새 왜 그렇게 뭐 오늘이야 빠졌습니다만 최근에 왜 그렇게 붕붕 날았어요? 현대차를 바라볼 때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얼마 가냐고 안 물어보십니까? 얼마가? 적어놔야지. 한 번씩 던지고 가야죠. 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던지고 가겠습니다. 예. 네. 현대차 올해 안으로 한 25원 원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얼마에 끝나? 13만 12만 7천 원에 끝났어요. 근데 얼마에 간다고? 25만 원 갑니다. 더블 본다? 네, 더블 납니다. 연말 이전에.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근데 이번에 현대차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쪽 그리고 특히 신흥국 인도 같은 경우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2년째 역성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는 해외 쪽 그렇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이 끌어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차가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했죠. 이게 지금 아마 6, 7년 동안 계속 하향하던 실적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모멘텀 측면에서는 크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역성장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들인데 그러면 나머지 지표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배당 3% 주고요. 그리고 주당 순자산 25만 원대까지 나오는 상황들인데 괴리가 이제 많이 지금 벌어졌죠. 요즘 말씀하시는 그 3%라는 것이 네. 저 시가로 하는 시가 배당률. 시가 배당률. 네. 네네. 네, 한 3. 그러면 짭짤하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실적만 돌아가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의 흐름들이 이제 올해도 지금 뭐 전방치는 작년보다 더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변수가 뭐 실물 경제 여파, 특히 이제 우한 지역의 자동차 쪽이 생산량이 많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감은 있겠지만은 그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올해도 확장으로 나간다. 그럼 주가가 여러 가지 가치 투자적인 입장 쪽으로 봤을 때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영업 외적인 요인들. 한 10년이 훨씬 넘었었죠. 현대차가 그때 삼성동 부지에 땅 산 거 가지고 엄청 욕 먹었었죠. 예, 예. 근데 지금 10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삼성동의 땅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폭등했죠. 그렇게 되면은 그 흐름까지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현대차의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영업 외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은 생각해야 될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저희가 의외로 잘 모르겠는데 유럽에서는 전기차에서 가성비로 뛰어난 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게 현대차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유럽에서 이제 폭스바겐이 ID3라고 하는 보급형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해서 확장 기로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가성비 대비해서 현대차가 약간 앞서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배가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2030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을 탈피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조금씩만 더 보강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의 입장들은 좋지 않을까. 그 내연기관 엔진 필요 없는 차로 가겠다 하는 그 기사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 예.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로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확 건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전기차, 수소차? 아마 수소차는 지금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의 초기 국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개화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전기차는 개화기가 지나서 이제 확장기로 들어오는 시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분들도 현대차가 받는다라고 보게 되면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대차, 저는 자동차 쪽을 저는 좀 오늘 외람되지만 김민수 대표랑 좀 결을 저 달리하는 게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네. 자동차를 네. 제일 안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이제 이게 그 선호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격을 더 준다라 하더라도 독일차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지 조금 이게 봉된 듯한 느낌이 예, 들면서도 그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좋아진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을 저는 보면 과거 이제 중국에 진출했을 때 당시에 회장이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주목하는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을 지켜라.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네. 이제 흔들리니까 점유율을 지켜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제 그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그 점유율을 지키려고 하니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차가 이제 그 쓰나미 여파로 못 살아나던 상황에서 그때 이제 중국에 진출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들을 유지하다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들이 메이커들이 다 살아났거든요. 그러한 상태에서 점유율을 지키자라니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그러자니 지금은 이제 최근에 영업 전략이 이제 올해 신년사도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바뀌었거든요. 결국 점유율은 포기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신차 효과를 얘기하지만 저는 신차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냉소적인 게 우리가 신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부었던 감가상각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신차를 과연 팔아본 적이 있겠느냐.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저는 자동차가 앞으로 공유경제가 또 지속이 되고 한다라면 지금 상태에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정현 박사께서는 오늘 그거 한번 했어요. 심판하세요. 아, 예, 자, 좋아요. 방금 아, 현대차 그렇습니다. 관련한 토론에서 어느 쪽을 살짝 더 비중을 주실래? 뭐 6대 4나 7대 3 정도. 오늘 참 되게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자리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역시 이것도 좀 고백을 하자면 저희 포트에 현대차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 동안에는 별로 안 좋다가 최근에 얘가 이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확 튀어왔던 가장 큰 이유가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뭐 거의 30%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투자할 때 뭐 애널리스트들 뭐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얼마 나올 것 같냐 계속 들어봤는데 국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다들 얘기하는 게 팰리세이드 많이 팔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 나와요. 그렇게 나름 신차 효과를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30%가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추정치하고 미스가 됐나요? 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해외에서 많이 팔렸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 신차 효과라는 게 의외로 그동안에는 뭐 국내에서만 반짝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글로벌리 뭔가 조금 현대차의 라인업이 좀 다양해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뭐 그냥 약간 애매한 그 브랜드 인지도였다고 한다면 조금씩 뭐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GV80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판매가가 아마 7,000에서 한 7,500 사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SUV? 예. 옛날 같았으면 절대 안 사죠. 국산차를 미안하지만 7천만 원, 8천만 원 주고 국산차 SUV를 산다라는 거는 사실 저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한번 그 전시된 걸 봤는데 시선이 가요. 이거 이 정도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독일 그런 뭐 유수의 자동차도 어쩌면 좀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브랜드 인지도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뭔가 고급화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팰리세이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GV80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따블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따블은. 근데 제가 우리 김 대표님 지난번 방송 나와서 삼성전자 7만 원 외칠 때 딱 요렇게 앉았어. 여기 앉고 제가 여기 앉고 제가 그때 들을 때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속으로 정말로. 근데 6만 3천 원인가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김 대표님 말을 들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25만 원 얘기는 제가 흘려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손든 거겠네. 알았어요. 아니요. 뭐 어쨌든. 그러면은 네. 어지간하면 담으라고 할 만한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네. 납득이 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란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테슬라를 바라볼 때 뭔가 좀 혁신적인 기업. 그러니까 즉, 어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전기차나 여러 가지 뭐 지금 얘기하면은 뭐 로스앤젤레스까지 그 무슨 튜브로 연결하는 뭐 이런 어떤 약간 가상 공간이라든가 SF적인 요소가 좀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를 취급했다가 약간 좀 조롱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다 보니까 과연 저거 모델들도 제대로 성장해서 계속 출시할 수 있겠어?라고 출하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테슬라의 뭐 어떤 실적 대비한 뭐 주가 수준, 밸류 이런 거를 얘기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약간 이제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실적 대비 숫자를 얘기할 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좀 이게 테슬라가 싸다 비싸다 이런 수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래도 이제 실적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600달러가 넘은 650달러인가요? 이 정도 상황 쪽까지 봤었을 때 싸다고 보긴 좀 힘들죠. 지금 나오는 밸류로만 보게 되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마 가장 큰 관건이 이제 테슬라란 브랜드를 가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여부가 또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러니까 즉
애플이 중국에 가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었죠. 테슬라도 비슷한 현상들이 이번에 올해가 아마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3월인가부터 나오는 모델이 성공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심리적인 기대감까지 또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적하신 게 결국 중국 시장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야후 파이낸스 그 재무제표를 보면 결국 그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그 영업이익이 나온 상태에서 일반 관리비를 빼주면 아무런 숫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영업이익에서 일반 관리비 빼주고 나면 이익이 안 남는다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예, 테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그 이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제 겨우 플러스 보조금 받아서 여태껏 먹고 살았던 회사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부 보조금 받아서 이제 근근히 이어왔었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 시장에서 지금 저는 테슬라가 살아남는 관건은 결국 매출의 증가 부분. 결국 어차피 일반 관리비는 고정비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정비니까 매출이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가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테슬라도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올해 김민수 대표 저는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 의견에 동감하는 게 올해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과연 팔아주느냐. 그 재고도 생각보다 조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재고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진짜 악성 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중국 시장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조금 혹시나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간다는 건 인정해요. 또 그게 또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이나 뭐 다른 데 비해서의 또 남다른 속성이자 매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꿈이 너무 달달한 꿈만 꾸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그러면 테슬라 전유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다 결국 갈 길은 그쪽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다가 네. 차라면 그러면 뭐 수십 년 전부터 뭐 차 만들어 온 걔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 아니 그리고 그 몇 대 팔아갖고 그 스톡 옵션 다 이렇게 행사해버리면은 앨런 머스크가 한 12개 정도 조건이 있는데 다 해버리면 우리 돈으로 한 64조라는데 그 몇 대 팔아야 64조를 그 머스크한테 앵겨줘요? 그럼 직원들 월급은 뭐 하고 뭐 제 얘기는 좀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꿈 좋은데 비전 좋은데 그리고 가치 투자 좋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른바 기술주 쪽으로 좀 이렇게 과하게 돈이 쏠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좀 더 확장을 시키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네. 뭐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가치를 조금 평가를 해주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기존의 업체들과는 다른 어떤 혁신을 들고 왔고 다른 어떤 모델 라인을 들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애플이 처음에 지금도 기억에 이제 저희들이 애플 하면 혁신의 아이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혁신은 최근에 애플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 저도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제가 자동차를 워낙 안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모델들 보면 전에 모델 1, 2만 하더라도 이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좀 구리다 이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굳이 이거를 이런 모델을 이게 이거를 내가 이 돈 주고 뭘까? 제가 요즘 전기차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전기차를 이제 바꿀까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제 제 판단이 그런데 결국 자동차라는 게 그러죠. 우리가 한 번 사서 이거를 최소한 몇 년을 탈 텐데 4년 내지 5년 정도 개인들이 탈 텐데 좀 신중해질 수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 내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뭐 지금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버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보여지듯이 스타트업 기업에 너무 꿈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주식시장, 주식만 놓고 본다라면 결국 EPS가 증가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과도한 PER, 지금 저는 그런 후유증이 제약바이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너무 이제는 좀 냉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쿠팡이 과연 언제까지 저 적자를 들어주고 할 수 있겠는가까지도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차 소장님께서 좋게 보는 업종은 어느 쪽이세요? 지금 아까 예. 뭐 자동차도 거시기해, 바이오도 좀 거시기해. 네. 그럼 좋게 보는 업종은 저는 그러니까 결국 이익이 나오는 업종인데 돈 버는 업종. 그렇죠. IT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IT 같은 경우는 저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단지 이제 이격도가 확 벌어지다 보니까 이격도 축소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좋고 조선도 괜찮아요. 조선도. 네, 조선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게 수주하고 재무제표하고 연결되는 게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수주를 받아서 이익이 되는 게. 근데 작년에 전부 다 흑자 전환됐고 근데 수주가 2016년도 절벽이었다가 17년부터 들어왔고 18년에 수주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게 19년, 20년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재무제표는 그럼 플러스로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의 본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도 상당히 지금 이익이 이제 나는 거니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봤을 때도 가입자 수만 봤죠. 가입자만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무슨 어떤 수익 모델을 얹든지 간에 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전히 광고 수익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그 뿌려놨었던 것들이 과실로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카카오를 부르짖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과실을 따먹는 해가 되면 이런 것들은 괜찮은 우리가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김 대표께서 나쁘게 보는 업종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지? 사회 되게 좋은 오늘 잘 보시네. 진행 깔끔합니다 오늘. 저는 중우 산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지금 조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중우장대 싫어한다 이거지?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 철강부터 화학까지 나오는 뭐 조선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소장님 얘기 듣고는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마인드 자체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만 왜 저렇게 강하게 가느냐라고 봤었을 때 쉽게 얘기 드리면 저성장 국면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한껏 성장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쪽이 부각이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우 산업 같은 대표적인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반짝해서 강하게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이야라고 얘기했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 금융위기 전 막 중국이 크게 경제 성장률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부분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글로벌 수요가 그래서 강하게 회복돼서 그를 받쳐줄 만큼 여러 가지 산업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경기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을 따라서 어떤 성장 흐름들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쪽만 살아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이버나 카카오 저도 좋게 봅니다. 이 부분은 플랫폼의 확장성이라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나오면서 나오는 어떤 어떤 영역들을 봤었을 때 컨텐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컨텐츠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보통 알기로 웹툰 뭐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미 사람들이 웹툰을 이렇게 사랑할지 몰랐습니다. 나오는 지표를 보게 되면. 웹툰을.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 중에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웹툰과 웹소설 관련돼서 어떤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이 회사 제가 뭐 15,000원, 16,000원일 때도 계속 부르짖었는데 1년 동안 안 가더라고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지금 25,000원이 27,000원인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컨텐츠 같은 영역들도 꾸준히 실적 보게 되면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배가가 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도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성장 시대 쪽에서는 무조건 성장률을 다른 업종보다 강하게 가는 쪽, 이쪽이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박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많이 기다릴 수 있어요. 저기 지난번에 삼성전자 예. 대박 인정. 네. 그래도 역시 그쪽으로 포커스를 옮겨야 된다는 어떤 신선한 어떤 그걸 주셔서 자극을 주셨어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이거 전망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한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틀린 거 갖고 자꾸 이렇게 딴지 걸고 하는 건 나쁜 건데 지금 그 나쁜 짓을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HLB? HLB. 예, 예. 그것도 한번 언급하셨잖아. HLB도 언급을 했었죠. 네. 근데 결과는? 그때 드린 얘기가 결론적으로 그랬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FDA 허가를 받아서 나오는 어떤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그 얘기 이슈가 그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라고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고 봤고요. 어떤 향후에 대한 변화들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듯이 일단 과거 한 3, 4년 대비해서는 제약바이오 하게 되면 뭔가 뭐 또 JP모건 헬스케어만 나오게 되면 뭔가 터지겠지 하고는 이런 기대감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투자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제 좀 성숙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모두 다 안 간다라는 관점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하나적인 흐름들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요인들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다시 공부해야 되나요? 지금 약학도 공부해야 되고 의학도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개별적인 영역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약바이오는 이제 좀 구분을 하는데 제약바이오를 결국 구분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제약과 바이오를 구분하고 의료기기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중에서 저는 제일 성장성이 큰 게 의료기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숫자들이 이제 찍히고 있는 것들이죠. 다 숫자들이 원활하게 찍히고 있고 이게 의료기기라는 게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거죠. 만들기는 단순하다 하더라도 의료기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몸에 들어가는 삽입관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관조차도 기존 제품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의료사고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익성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제약 쪽이 보는데 오히려 김수현 대표님 보는 바이오시밀러 쪽이 왜냐하면 조금 이게 좀 달리 오늘 보는 게 흥미진진한데요.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시밀러라는 그 의미에서 임상을 전임상부터 다시 시작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그 김수현 대표님 얘기하시면 곡선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소위 대박이 나주면 좋은데 대박이 나는 부분까지도 버틸 만한 지금 여력 있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지금 이제 임상 상산 이전까지는 개발비를 다 떨어버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감안하게 된다라면 과연 물론 이제 그런 회사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그 SK 그룹 주들이랄지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대기업 뭐 자금 통해서 삼성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시밀러 쪽으로 해서 위탁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숫자가 찍히는 데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오히려 조그만 회사들이 시밀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저는 그런 것들이 탐탁지 않게 보인다라는 것들이죠. 오히려 차라리 하시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못 샀지만 삼성전자 6만 원 가듯이 제약바이오에서도 큰 주식을 사시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그만 데서 소위 대박을 노리는 그러한 쪽은 이제는 조금 너무 그 현혹시키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 이제 또 판정 내려주셔요.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차영주 소장님은 전통적인 어떤 그 분석과 전망 기법 이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너가 돈 벌고 있어? 영업이익으로 판관비나 이런 것들 갖다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이고 우리 김민수 대표는 약간 지금 부품해요. 지금 와우 장룡 찍고 있어. 대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붕붕 날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래요? 예, 아니 뭐 제가 뭐 그거를 뭐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혹한 거, 혹하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저희처럼 이제 기관 투자, 특히 이제 보수적인 저희 보험사 같은 쪽에서 투자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특히 작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대형 제약사들이 임상 3상에 실패하고 실망감을 주면서 이제 아까 이제 주식이 꿈을 먹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컷 달달한 꿈을 꾸었다가 이제 한순간에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이제 우르르 무너진 건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올해는 그 3상 발표 일정이 이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이 사람들이 또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또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제약바이오주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하기가 좀 겁내하는 주식이긴 한데 작년에는 한참 꿈을 꾸다가 실제 현실에 맞닥뜨려서 정말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꿨구나라고 이렇게 확 꿈이 깼다면 올해는 다시 또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꿈을 또 누군가는 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달한 스토리는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다시 누군가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차 소장님, 뭐 김 대표님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아 선호하는 주식의 그 스타일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의 선호도니까 뭐 그게 뭐 사실은 누구든지 정답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저 생각은 작년에 좀 실망했지만 올해는 다시 뭔가 누군가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보자면 그래도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데 뭐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섣불리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제가 개별적으로 투자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오늘 많이 참으면서 들으셨는데, 근데 네. 재밌게 들으셨죠? 오늘 도움도 되시고. 예, 맨날 이제 와가지고 뭔가 떠들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의 고견을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오늘 참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밥값은 하셔야 돼. 예. 지금 우리 국채 선물 시장도 난리가 났던데, 네네.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네. 예?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얼마요? 연방기금금리 그 하단 밑으로 내려갔더만 10년물이 아직 하단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1.5에서 1.75인데 예. 그 레인지 안에 있는 거죠. 아직은 그 안에 있어요. 예, 예. 1.5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미국채 10년짜리는 아직 10년짜리는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네. 지금 분위기가 채권 쪽으로 계속 그렇게 돈이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속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돈이 몰리는 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사후적인 거고 똑같아요. 이제 연초에 대부분 적어도 그러니까 상고하저라는 전망은 하반기는 모르겠고 일단 상반기는 좋을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또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반기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래도 1분기는 괜찮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기 대체적으로 네. 약간 위험 자산 주식에 약간 오버웨이트하고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약간 조금 언더웨이트. 이게 약간의 컨센서스와 같은 그런 포지션이었을 텐데 갑자기 뭐 중동 불안 한번 터져서 삐끗했다가 그거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이 싱코바가 불어져가지고 포지션이 지금 꼬였단 말이에요 지금. 네. 제가 아까 서두에 꼬였죠. 연초 포지션 잡은 거를 지금 되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딱 네. 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도 올해 뭐 금리가 아주 크게 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위험 선호가 나타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커브의 스티프닝, 즉 단기 금리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확 무산시킨 건 아니니까 단기 금리는 낮은 수준에 있겠지만 장기 쪽 금리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어떤 예상들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연초에 반짝 한 1.9%대를 트라이했던 미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1.5%대까지 뚝 떨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로 인해서 지금 포지션이 꼬인 결과물이거든요. 꼬인 결과물이다. 흔히 말하는 쇼커버죠, 쇼커버. 그런 건데요. 채권을 들고 있지 않던 투자자들이 금리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게 큰일 났네.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우리는 뭐 더 낮은 금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막 사고 있는 건데 현황은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쭤볼 거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거 물어보시려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네. 미국채 10년물이 네. 이중바닥 만드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냐고. 1.36까지. 1.36.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네. 주식 앞으로도 많이 빠진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역시 약간 바이어스가 지금 있어서 자꾸 이제 제가 말씀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그러니까 근데 그건 그런 게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바로 저는 포지션 뒤집을 건데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판단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그 뭐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봤던 글로벌 매크로 모멘텀의 뭐 반등, 뭐 소순한 사이클이지만 그로 인해서 위험 자산이 조금은 1분기에 그래도 좀 더 선방하지 않겠냐라는 기본적인 전망 자체를 저는 아예 현재 되돌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그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는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채 10년 1.3대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말씀하셨던 주가가 여기서 이제 지금 뭐 거의 폭락장으로 간다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사실 오늘은 이렇게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부담됐습니다. 이 주간 전망대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부담됐는데 하다 보니까 애초에 전달해 드렸던 질문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가게 됐습니다. 즉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안이에요. 지금 현 상황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습니다는 별 의미 없는 토론이라고 생각했고 과도한 불안감이나 비관론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예전에 늘 이 또한 지나갔어요. 이 또한 지나갔어요가 이번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과도한 낙관론이나 성급한 적감에서도 좋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마침 애초에 드렸던 질문지와 상관없는 질문이 나가도 그때그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내공을 가신 세 분이라서 재미있게 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차영수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현 상황 만만찮아요. 이제 곧 2월로 접어듭니다. 곧 2월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 몸담고 계신 특히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좋은 한마디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게 이제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인식을 잘 못하세요. 그냥 앞서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어떤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기로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TV를 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수선한 뉴스를 다 끊고 그냥 오직 지금 그냥 묻어두시는 게 HTS 키지 마시고 묻어두시는 게 좋다라고 보지만 중기 이하다라고 본다라면 분명히 저는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하시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늦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더 얼마나 빠지겠냐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나중에 서로 더 주고 산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은 피하고 보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들 지금은 하셔야 된다. 지금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시기는 분명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정희. 네. 저기 듣고 싶은 것만 나가길래 제가 뜨끔해가지고 얼굴이 막하게 되는데 세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근데 그게 어쨌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이라도 팔아? 내지는 조금 오히려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밀림 회사 이거는 정말 한 끗 차이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제 엄청난 큰 차이가 생기니까. 근데 저도 투자를 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매크로라고 하는 큰 그림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큰 선을 그어주고 그 안에서 이벤트라던가 돌발 변수들이 이제 그 큰 그림에 넘나드는 일종의 담쟁이 넝쿨 같은 그런 그림을 세밀하게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환경은 맞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거는 모른다는 거죠. 네. 이 우한 폐렴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는 게 상당히 공포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을 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밖을 안 다니고 그럴 거냐. 그거는 짧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경제 활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저는 믿고 싶고요. 대신 2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시장에서 결국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확진자의 증가 속도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차트를 보면 신문기사 보면 막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얘가 조금 기울기가 밋밋해지거나 우리가 흔히 수학으로 얘기하면 미분 때려서 기울기가 밋밋해지는 시기가 오면 투자자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분도 그렇고 결국 지금으로 봤을 때 뭘 봐야 됩니까라고 한다면 이 확진자 증가 속도의 차트, 요 기울기, 요거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키 차트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저도 열심히 보겠고 우리 투자자분도 열심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언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중국 통계를 봤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통계도 그 관련한 통계도 좀 유념하셔야 될 때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리트머스 시험지는 우리 환율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김 대표님. 네, 앞서서 박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얘기는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넉넉히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떨어질 때마다 어느 정도 내가 확신 있는 업종, 확신 있는 종목들은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반기 실적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에 대한 관점들이 명확하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심리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서 공포 국면으로 갔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너무 오버한다 생각하시게 되면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정 안 하셔도 돼요. 판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아유, 세 분 감사합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여쭤봤는데 애초에 했던 이 질문이 너무 좀 상투적이고 진부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나름대로 우리 주간 전망대 애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좀 생각할 거리는 던져주신 것 같아서 저도 뭐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예, 세 분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모여서 또 한번 찍고 까불어 보죠. 좋은 시절 왔을 때 찍고 까불어 보죠. 네, 오늘은 조금 오버해서 웃었습니다만, 네,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 대응해 나가시고 이렇게 또 세월이 갑니다. 묘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달력에다가 날짜를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해서 뭔가 매듭을 만듭니다만 이게 또 우리 인간들한테 묘하게 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 해요. 전망하다가 슬쩍 틀리잖아요. 한 6월 말쯤에는 뭐 어떻게 될 거야 했는데 7월 접어들면은 아니거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음력으로.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설이 이래저래 또 모멘텀이 변곡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하고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대표, 엄마 세다. 그것이 넉넉히 있지 말아라 그 뜻이었어. 워낙 잘하시네요.